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에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끊임없는 공방을 펼쳤습니다만 이 가운데 당론과는 다른 표로 소신의 아이콘이 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토크오는 김상욱 의원과 함께 탄핵 정국 분석과 보수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김상욱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욱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상욱입니다. 네. 오랜만에 대구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향이 대구시죠? 예, 대구에서 초, 중, 고 다 나왔고요. 가족들도 대구에 있고 대구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제 고향입니다. 고향 분들도 김 의원을 사랑해 주면 좋을 텐데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사랑받고 싶습니다. 네. 요즘 김상욱 의원 보면 약간 네네. 예전에 만화 영화에 나왔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더 많이 웃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웃어야지 또 보시는 국민들께서 또 웃음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인이라는 자리가 제 권리나 또는 저의 감정이나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웃음을 드릴 수 있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의무와 책임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가 지향해야 될 바가 어딘지를 여러 각도에서 가늠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모셨습니다. 먼저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지금 때가 때린 만큼요.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한 얘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고만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다소 좀 어수선한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면서 속된 말로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요. 이제 전국 자체가 많이 이렇게 재편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색깔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할 땐 줄서기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준비 미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어디로 갈지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잣대는 지금까지 나왔던 반응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나쁜 평가, 부정적 평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성우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한나라의 가장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법리 공방이 아닌 정치적 선동에 의한 이제 세력 규합 그런데 이 결과가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이 이후에 지금 일어난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부하들의 탓을 하거나 또는 금방 들통나는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은 한나라의 지도자로서 모습이 좀 많이 아쉬웠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탄핵재판소 선고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송구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역사의 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면하려면 몇 가지 넘어가야만 하는 도그마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비상계엄이 정당하려면 비상계엄 사유, 또 절차, 내용, 재량, 한목적성 이런 부분들이 다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유에 관해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기로는 전시 또는 준전시로 되어 있고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서 준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시와 같은 상황이어야 하는데 12월 3일 당시 전시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한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국무회의에 정상적인 의결이 있었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절차 한결이 있고 또 내용상으로도 포고령에 비상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비상계엄을 정당했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상겸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최후 수단입니다. 그 최후 수단을 남용했다는 것 때문에 파면 결정을 법리적으로는 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극단의 혼란에 빠질까. 사실은 그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면 결정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이후에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나간 얘기지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탄핵 전국 속에서 계속 이 소신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태균 특검법에서 또 그렇습니다.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보수 괴멸법이라고 반발을 하고 당이 부결을 정한 상황인데 김 의원 혼자서 홀로 찬성을 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 의원 혼자 찬성했는데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하기까지 참 많은 심적 고뇌가 있었습니다. 표결 한 3일 정도 전에 3일 정도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고 사실 한 달 전부터 매일 기도를 했어요. 제발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주기를. 그런데 아쉽게도 특검법 표결 때까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녹음이 되었는데 그 녹취록을 검찰에서 일찍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8명의 평검사가 연서하면서까지 의견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사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로서 수호해야 할 수호 가치가 있습니다. 보수괴멸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보수가 보수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진정성을 잃어버릴 때 진짜 보수 괴멸이 생기는 겁니다. 보수가 보수의 가치와 방향성과 진정성을 잃어버린다면 국민들이 보수를 신뢰할 수가 없고 보수 정당이 보수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보수 괴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치고 안 다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느냐 아니면 잃어버렸느냐. 저는 이것이 핵심 징표라 생각하고요. 우리 보수가 지켜야 할 수호 가치, 헌정 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수호 가치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목숨을 내놓고라서라도 지켜야 되는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법치지요. 근데 이 법치가 무너진 겁니다. 또한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은 헌정 질서입니다.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이 보수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정당의 인사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보수의 가치를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보수의 붕괴로 가는 더 위험한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조기 대선 전국이 곧 열릴 텐데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관련 이 케이스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간다면 선거 내내 발목을 잡을 겁니다. 차라리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옳다 그르다 미리 정리를 해버리면 털 것은 털고 그리고 선거에 임한다면 더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고 해나갈 때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때에만 제대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유지, 한지아 의원 등 뭐 이런 비슷한 길을 갈 것 같은 10명의 의원들은 그러니까 반대는 안 하고 네. 불참을 하는 약간 소극적인 어떤 저항이랄까요?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은 미루지만 그래도 반대 의사 표명은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상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에는 부담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참하고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사실은 뭐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헌에 맞아야 합니다.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당론이어야 정당성을 갖춘 당론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의 당헌에 분명히 법치주의를 지킨다, 민주주의를 지킨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이 사태를 덮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익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외면해 버리는 것을 당론으로 택한다? 사실은 당헌에 맞지 않는 거죠.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당의 분위기도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당헌에 따라서 보수의 가치에 따라서 투표를 하면 너는 왜 당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또 그 비난의 수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마 소신껏 찬성 투표를 하기 힘들었을 거라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 불참하는 방법으로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렇게 되면 재의결 때는 또 경우에 따라 이분들은 재의결 때는 찬성을 했는지 반대가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또 소신 투표로 갈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탄핵안 표결 당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대부분 퇴장했던 가운데 네. 김 의원님만 본회의장으로 돌아와서 표결에 참여를 하셨고 이후 2차 표결을 앞두고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중진들은 다른 의견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압박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초선이신데 초선으로 느꼈던 그때 압력과 어려움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 탄핵 찬성표 할 때 초기에는 그런 제가 겪는 어려움보다는 참담함이라는 마음이 더 저한테 컸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밤에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왔고 그 현장에서 저도 같이 저항하고 표결에 임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순간이었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 취임할 때에 헌법을 지키겠다 수호하고 선서를 합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당리당략보다 앞선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입니다. 제가 일반 사인이었다면 위험한 현장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에서 같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4일 우리 눈앞에 벌어졌던 일은 87년 이후에 유지되어 왔던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붕괴하는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500명의 체포명단 그중에 일부는 처단이 되고요. 그리고 정치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언론 다 금지가 됩니다. 선관위가 대통령 직속의 감시 감독을 받게 됩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집니다. 독재국가죠. 말 그대로 독재국가로 가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은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따랐던 장군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고 내란죄는 심각하게 중형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돈 겁니다. 어떻게든 비상계엄을 다시 하지 않으면 본인들 안위가 위험해지죠. 그래서 그때 국회 주변에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2비상계엄이 나올 것이다. 저는 마음이 정말 급했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제2비상계엄이 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다시 독재로 갈 수 있다. 이걸 막아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컸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는 별로 제가 고려 대상은 아니었고요. 너무 간절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야만 한다. 전쟁에서 지켜내야 하고 비상계엄에서 지켜내야 하고 독재에서 지켜내야만 한다. 이번에 만약에 탄핵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장군들 다 감옥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 갈 바에는 한 번 더 하겠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게 저는 그런 위협감이 컸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많이 느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1인 시위할 때 그래도 가장 고마웠던 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1인 시위 하면서 저희 당내 선배님들께 참 송구한 마음이 많았고요. 제가 1인 시위에 나선 이유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 2차 담화가 있기 전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저희 당내 의원님들이 수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2차 담화가 나오고 2차 담화 내용이 단결해서 나를 지켜달라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그리고 나서 권선동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권선동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탄핵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하려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시일이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12월 14일에도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감옥 갈 바에는 장군들이 사고를 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합리적이라면.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욕받이 할 사람이 있어야겠구나. 누군가 한 명 대신 욕을 다 먹어야지만 소신파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겠구나. 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책해서 욕을 먹겠다. 욕받이를 하겠다. 그리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는 취지에서 사실 나서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때 1인 시위에 전 태어나서 처음 해본 시위입니다. 1인 시위에 나섰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희 당 선배님들도 많은 격려를 해 주셨고 사실
지금과 그때는 또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당내에서도 이 비상계엄 잘못되었다, 대통령 위험하다 판단을 하는 의원님들이 당내에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오가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요. 제가 그분들께 저를 격려해 주셨다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또 입장이 어떨지 몰라서 실명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많은 분들께서 격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고맙다는 말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입장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5.18 민주묘지 참배에 다녀오셨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광주 찾아서 사과 메시지를 전한 건 김 의원님이 처음입니다. 광주 방문 결정하신 이유 뭡니까? 사실 이 광주로 간다고 하니까 압박이 대단했었습니다. 광주로 가면 이제 그나마 저를 보호하던 분들도 보호할 수 없다는 말씀까지 할 정도로 압박은 대단했는데 광주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80년 전두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에 항거하는 민중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광주 금남로였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입장을 바꿔서요. 우리 대구 동성로에서 민중항쟁이 있었는데 경찰이 못 막아서 계엄군이 들어왔고 그 계엄군이 동성로에서 시민들을 학살했다고 우리가 역사를 현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동성로에서 대구 시민들을 학살을 했다면 너무 우리 큰 상처를 받았겠죠. 그 후에 은폐를 했습니다. 광주 같은 은폐를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독재 정권에서는 이걸 감추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또 피해자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자,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광주 금남로 그 현장에서 계엄군이 십자군이다.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시위가 열렸고요. 5.18 항쟁 때 가족을 잃은 5.18 유족들이 있는데 그 유족들에게 모욕을 하고 조리돌림을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당에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운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당원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 민주주의를 지켜간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존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 바꿔서요. 5.18의 가족을 희생당한 또 5.18의 아픔을 겪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금남로에서 그렇게 모욕을 했다. 학살 현장이잖아요. 광주 송동역 같으면 괜찮습니다. 광주 금남로는 학살의 현장입니다. 그 학살의 현장에서 학살한 사람들을 십자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상처, 이 원한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갈등을 빨리 봉합하지 못하면 보수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보수당이 무언가 다른 걸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호남분들의 동의를 얻지를 못합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갈등은 통합으로 화해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눈앞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두고 원한이 될 일을 만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풀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서 풀지 않으면 점점점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지만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 자격으로라도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갔고요. 정말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렇게 상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보수의 가치입니다. 5.18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드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진짜 참 보수의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해서 광주를 찾아뵈었었습니다. 네. 친한계 단체 대화방 이름이 시작2라고 하는데요. 네. 시작2에서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옴을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광주행 여파다. 아니면은 친한계가 잘못하면 본이든 타이든 김성구 의원이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준비하는데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요청을 한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가장 중요한 것이 옳고 그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이 근간이 되는 것이고 이해관계는 그 근간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 보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선택한 그름은 큰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힘들수록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비록 당 안에서는 좀 외로운 상황이 되었지만은 저는 제가 하는 언행은 저희 당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를
실행하는 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네. 친한계로 지금 분류돼 어떤 혹은 지금도 분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달걀로 바위치기입니다. 저 하나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도리어 달걀로 바위치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망가지고 끝날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제가 어떻게 감히 큰 주류를 바꾸겠습니까? 저 개인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 이익만 생각을 해서 제 미래만 생각해서 틀린 걸 옳다고 하고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해 버린다면 뭐 저 말고 다른 분들께서 보수의 가치를 잘 추구하고 실행해 가고 있다면 굳이 제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수가 정말 무엇이 정말 보수인지 우리는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파문을 일으키는 역할을 저는 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뭐 망가지고 정치를 더 못하고 경우에 따라 사회적으로 뭐 매장되는 그런 피해를 겪는다 하더라도 제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한 보수가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포용력 있고 품격 있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는 건강한 보수가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혁신적인 실험을 하는 제대로 된 진보도 움직일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위기지요. 포퓰리즘, 극단주의를 막아가는 것은 건강한 보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뿌리내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작은아마 파문을 일으키고 또 고민의 거리를 던질 수 있다면 뭐 저는 기꺼이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많이 암담합니다. 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비겁하지 않고 싶습니다.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보수의 미래, 갈 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대구 도심 곳곳에서 열렸는데 이 집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에 반하는 슬로건들,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탄핵 반대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통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계엄 사유가 없는데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또한 뭐 정치적 반대자를 처단하려고 처단 명단을 만들었고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허용된다는 거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와서 대통령의 감시 감독을 받으면 공정할까요? 공정할 수 없겠죠. 대통령 눈치를 보겠죠. 공정선거가 안 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없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없애고 법원도 대통령 눈치를 본다 하면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독재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요. 탄핵 반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탄핵 반대 집회의 상당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세력 강화를 위해서 나서서 더 선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지향을 하고 이 가치 지향을 품격과 품위를 갖춰서 포용성 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안정을 이룩하고 하고 사회 통합을 만들면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모습입니다. 우리 보수가 추구하는 것,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싫어하는 그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극단주의에 빠진 분들은 폭력적이고 권위적입니다. 폐쇄적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보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보수의 정반대말은 극우이다, 극단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극우는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바탕 위에 민주적 참보수가 자리 잡아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누군가를 계몽한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생각입니다. 엘리트 아닌 사람을 가르쳐 들어간다는 것이 반민주적인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고요. 국민들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 나라의 민주보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보수의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또 절대수호 가치가 있지요. 헌정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걸 훼손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라면 사실 가장 분개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를 부수면서 본인이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보수주의를 참칭하는 것이지요. 보수의 정반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네. 우리 지역이 보수적인 어떤 지역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니까요.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건강한 보수적 생각을 가지신 건강한 보수들이 그런 극단적인 주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립을 하지 못하고 그저 보수당을 따르는 것이 보수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건강한 보수를 제대로 세워야지만 뭐 경우에 따른 민주당이 해왔던 포퓰리즘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겠죠. 또 극단주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점점 축소 사회로 갑니다. 뭔가 나눠 먹을 것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큰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든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가 더 극단으로 가기 쉽고 정치가 붕괴되기 쉽고 민주주의도 망가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건강한 보수고요. 건강한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보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세우고 이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수가 건강하게 새로 탄생할 그 시점이라 생각하고요. 반드시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지만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지. 만약에 이번에 건강한 보수가 자라나지 못하고 맹목적인 또는 반민주적인 수구적인 그런 모습의 보수가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집니다.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건강한 보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거대 당이 집권당까지 된다면 견제가 불가능한 그것도 한때 가치를 지켜내지 못해갖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보수 야당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분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국민의힘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원칙에 집중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차근차근 쌓아가야 합니다. 힘들수록 우리 당이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음은 급하다고 소리만 지른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외면받게 됩니다. 대구 경북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심장이 보내는 소리, 보수의 심장이 보내는 민심. 솔직히 김상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가 228 학생 의회가 있었던 그런 민주화의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228 학생 의회가 4.19 의회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독재에 항거해왔던 민주화의 도시고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해왔고 또 대구 시민들께서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른 지역 어디보다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보수인가, 어떤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의 파문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파문만 잘 일어나면 우리 대구 시민들의 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 또 나라 발전에 대한 희망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문제는 기성 정치권에서 이거를 잘 담아내지를 못하고 네. 도리어 개인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서는 걱정하십니다. 권력이 한쪽에 집중돼서 자칫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뭉치는 힘이 생깁니다. 이 뭉치는 힘을 바른 방향으로 풀어내서 정치가 건강하도록 모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 선동 또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자신의 정치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사회 갈등을 더 조장을 해요. 사회 갈등을 조장해서 조장된 사회 갈등 또 만들어진 적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건 나쁜 정치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을 만들고 사회 갈등을 만들어서 힘을 얻는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실행함으로써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야 여기는 믿고 맡겨도 되는 정치 집단이구나 하고 가는 것이 진짜 지지율이고요. 이게 옳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비난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진짜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힘도 거의 이제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곧 있을 선거가 끝나서 가시화되면 국민의힘은 김상우 의원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종일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3일, 4일 있었던 일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크나큰 참담한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고 그 행동으로 하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국가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적극 앞장서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먼저 앞장섰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보수의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다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이 가치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안정시키고 더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걸 실행해 가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 우리 보수당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잘못을 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또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해서 여기서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러면 다수의 국민들은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해집니다. 건강한 보수가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 보수가 보수주의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수호 가치를 반드시 지켜가야만 합니다. 네. 대선이 본격화되면 대선 후보 선거 후보를 골라야 되는데요. 지금 지도부 체제에서 페어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당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 요인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당의 선거 승리와 대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당내 지위 또 다음 공천 내 자리를 먼저 생각하는 보신주의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신주의 때문에 또 당내 당권을 장악해야 공천을 받고 공천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당선 가능 대선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줄 후보 위주로 뭉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 왜곡이 일어나죠. 그렇게 돼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에 쇄신은 하지 못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보다요 당을 쇄신하자는 사람을 훨씬 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지만 당을 쇄신하자는 사람은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은 선당 후사에도 맞지 않고요. 국가와 국민을 봉사하는 모습도 아니죠. 그런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건명되는 후보들 중에 저분이면 그래도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지 않을까 싶은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딱 한 분 이분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4일 있었던 것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참사를 벌인 세력이 중심이 돼서 정권 연장의 의미를 갖는 정권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 의미의 정권 교체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 당에서 일어난 정권 교체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정권 교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도 그런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징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 나섰던 사람, 두 번째는 탄핵 찬성에 적극 나섰던 사람. 하나 더 한다면 우리 보수가 나아가야 될 가치 지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본다면 저는 크게 본다면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또 넓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범주에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장님 섭섭하시겠는데. 홍준표 시장님은 제가 학교 선배님이라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시는데 이번에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고 탄핵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시면서 좀 많이 실망했고요. 사실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 고대 4.18 의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자가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좀 제가 정말 저 스스로에게도 자주 하는 질문이고요. 또 저희 동료 정치인들께도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 정치를 왜 하는가를 놔버리면 안 됩니다.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고요. 명예를 얻으려면 적십자 총재하면 되지요. 또 칭찬 들으려면 봉사활동 많이 하면 됩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때론 불명예도 감수하고요. 때론 비난도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옳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떤 옳음을 추구하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이 가치관과 일반적 상식 그리고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도출되는 옳다는 것에 대해서 추구해 나가면서 이거를 현실에 실행함으로써 국가 국민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치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목적이 사라지고 내 자리, 내 공천, 내가 무엇을 또는 우리 당이 이게 앞서는 순간에 정치의 목적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늘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맨 마지막에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현실 정치를 하는 현실 정치인 김상욱에게 지금 가장 걸림돌은 뭡니까? 저한테 가장 큰 걸림돌은 동지가 너무 적다. 그리고 너무 외롭다. 그리고 너무 혼자 가는 길이라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역할로 그 혼자 가는 길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외로운 목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내는 목소리가 보수주의자로서 양심에 반하지 않는 목소리라 생각하고요. 또 저희 당헌에도 맞는 목소리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를 위해 내는 목소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는 시대적으로 지금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보수가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혁신적인 진보의 시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포퓰리즘도 막을 수 있고 극단주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보수를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힘에서 뿌리 내리게 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할 계획입니다. 네. 건강한 보수가 정말 반드시 민주주의에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다양한 목소리는 그런 민주주의의 건강성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 격정적으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한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역시 여러 소식이 있었죠? 네, 지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이전이 추진됐는데요. 이전지로 군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건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추진한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되어 오던 거죠? 2022년 9월에 대구시가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공모한 뒤에 이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서 군부대 이전 관련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공모에는요, 대구 군위군과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그리고 경북 칠곡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1단계로요, 국방부가 임무 수행 가능성과 정주 환경 평가를 거쳐서 군위, 상주, 영천 이 세 곳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을 했고요. 2단계로 대구시가 이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맺고 오는 2030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고요. 이후에는 대구시가 이 군부대가 떠나고 난 땅을 개발하게 됩니다. 듣자마자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부터 군위군의 무게가 좀 실렸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특히 홍준표 시장이 의성 지역에서 이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좀 반발이 많이 나올 당시에 이런 자꾸 반발이 나오면 군부대도 통제 가능한 지역을 염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이 군위군을 염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었고요. 국방부에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군부대 이전지 땅보다도요 더 큰 공용화기 사격장 부지를 제시하라고 또 중간에 얘기를 하면서요. 경북 칠곡군은 홍준표 시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됐다. 그리고 특정 지역 밀어주기를 위한 계획 변경이다 하면서 중도의 유치전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지역보다 군위군이 결국은 평가 결과 좋은 점수를 얻어서 네. 그래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군위가 95.03점으로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천이 82.45점, 상주는 81.24점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칠곡군이 공용화기 사격장 땅 요청에 반발을 했다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공용화기 사격장을 갖춘 과학훈련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 동의율을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전원, 대상자 전원 이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군위군이 8점 만점에 8점을 받아서 가장 높았고요. 상주시가 2.34점 그리고 영천시 5.72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민들의 동의가 많은 쪽으로 가야 앞으로 사업 추진이 좀 원활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이 후보지별 차이가 결국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5개 군부대 면적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이전이 실제 일어나게 되면 대구 도심과 군위에 많은 큰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전 예정인 5개 부지의 면적이 여의도의 1.2배, 5.65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대구 군위구는요, 경북 지역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이어서 군부대 이전까지 정말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군부대만 이전을 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군 계획 인구가 정주를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상업시설들도 들어서게 될 거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산 유발 등 이 파급 효과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부대들이 떠난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요.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작전 사령부 땅에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경북대 이전과 그리고 경북대 의대치대 이전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정터는 미정이긴 하지만요. 첨단 산업지구나 교육특화 그리고 대규모 공원 조성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자금,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또 하나 사업인 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원래 계획대로 타임라인을 맞춰서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이전 사업도요. 대구시가 이 특수 목적법인을 구성을 해서 군부대를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 기부한 뒤에 기존 땅을 개발을 해서 사업에 들어간 돈을 환수하는 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좀 SPC 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여기에다 지금 홍준표 시장의 중도 사퇴 가능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할 정부가 지금 정치 상황이 많이 복잡하다 이런 것도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중심을 잘 잡고 추진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이 돼서 우리 지역의 활력과 활기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탈락한 지역 반발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네. 추스렸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유통가 전반은 물론이고요. 지역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1997년 대구에서 1호점 내면서 시작한 마트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서 회사 측은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는 지금 영업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재무 구조가 악화한 상황에서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단기 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고요. 서울회생법원이 재무 구조 개선이 없을 경우에 오는 5월쯤부터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면서 신청한 지 11시간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됐기 때문에요. 자금 운용에는 좀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를 하고 그리고 임직원들의 월급도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 그리고 전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밝힌 것과는 달리 네. 유통업계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 수가 2만 명이나 되는데 네. 또 지역에도 많은 점포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오프라인 유통업계는요. 온라인과 또 모바일 소비 확대로 위축이 됐고 여기에 또 규제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당장이야 다른 대형마트가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좀 위축을 가져올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또 정상 영업이 지금 가능하다고 홈플러스 측은 밝히고 있지만 회사가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줄이거나 하지 않으면서 먹거리나 상품 재고 확보가 어렵게 되면 손님이 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운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식품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이 과정에서요. 지난해 불거졌던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중소업체를 특히 중심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점포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구에는요. 점포가 7곳이 있거든요. 이 폐점은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대량 실업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구 내당점 같은 경우에는요. 부지가 매각이 돼서 원래부터도 올 하반기에 영업을 종료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구 내당점 외에는 추가 폐점은 없다고 홈플러스 측이 밝혔습니다. 문을 닫은 스타디움점과 그리고 서구 내당점은요. 그 부지가 다시 개발이 되면 재입점도 예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6월까지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대량 실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정산 사태 이런 것은 정말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 경제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4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북적이는 입학식도 있지만요. 곳곳에서 단촐한 입학식이 치러지면서 이 초등학생 신입생 역대 최저라는 통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와 농촌, 심지어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대도시. 구분 지을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국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죠. 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생이요 35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요 취약 대상 아동이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이 35만 6천 명이었는데요. 이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좀 보면요. 초등학교 입학생은 대구 15,800여 명 그리고 경북이 15,300여 명으로요. 10년 전에 비하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농촌은 물론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 내에서도요. 입학생이 한 자릿수거나 아예 없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학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189곳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42곳이 경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요. 대구에서 초등학교 1곳 그리고 경북에서 초등학교 2곳이 학생이 없어서 올해 폐교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오전반, 오후반 예. 있었고요. 그 오전반, 오후반 한반도 정말 빽빽한 콩나물시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말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태어나는 출생률이 적으니 이 일은 단순하게 잠깐 있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쭉 벌어질 일처럼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풍경은 이제 다시는 재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대 최저 통계라는 거는 진짜 매년 해마다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학생 수 추계를 좀 보면요. 2년 뒤인 2027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27만 명이 되고요. 6년 뒤인 2031년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2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 대구 지역에서도 2031년 되면은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0,000명대 아래로 떨어집니다. 네, 학생 수가 적어진 이 작은 학교들, 네. 이런 작은 학교들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점이 여러 가지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학교 예산은요, 학생 수에 따라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어지면 급식이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자칫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 통폐합하고 폐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간단한 문제로 볼 수 없거든요. 학교가 없는 지역, 학교가 소멸된 지역은 결국 젊은 층이나 젊은 부부들이 유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그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 소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학교 기준 인원이 있는데요. 현행보다 좀 적은 인원으로 낮추고 작은 학교를 특별 지원하는 법안 등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일절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부셔야 한다. 처부수자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요구에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이 국민들 불신을 쌓아온 부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며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필요할 때마다 국회의원 개인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헌법기관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즉, 헌법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의 존재 기반이라는 말이고 오직 헌법에 의해서만 국회의원이라는 존재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구를 처부수자고 하는 말은 헌법기관이라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하는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